네, 경제를 알려면 일단 신문을 좀 접하게 되는데 그렇죠. 보게 됐을 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건 아마 이분께서 완벽하게 해결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운전자들의 최대 관심사죠. 네. 기름값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 아마 정말. 운전자뿐만 아닐 거예요. 맞아요. 네. 오늘 그럼 기름값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기름을 제가 넣어본 일은 없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많이 넣어? 맞아요. 반만 넣어. 반만 넣으면 안 될까? 가다 쓸 일이냐? 막 이러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석유 제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석유 제품이라는 것은 원유를 정제 가공해서 만드는 휘발유나 경유, 등유, LPG 이런 것을 말합니다. 네. 주로 연료로 많이 쓰이지만은요, 우리가 건설을 할 때 쓰이는 아스팔트 같처럼 연료 외로 쓰이는 용도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석유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제 가격이 오르면 국내의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나 배추값이 오르면 그걸 재료에서 만드는 김장값이 오르는 것과 그렇죠. 같은 이치죠. 네. 그럼 국제 유가 왜 이렇게 치솟고 있는 걸까요? 정말 유가 때문에 요즘 정말 허리 핀다는 분들 많으신데.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가를 크게 유종을 세 개로 나눠보면은 미국 그 뉴욕 시장에서 거래되는 WTI, 우리가 흔히 서부 텍사스 원유라고 불리는 거고요. 네. 영국 런던 시장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근데 우리나라가 그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가장 기준 가격이 되는 두바이유가 있습니다. 네. WTI는 올 연초에 배럴당 90달러 정도에서 움직였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이게 113달러까지 치솟다가 이번 주에는 약간 하락해서 어제 종가가 107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두바이유는 이보다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네. 두바이유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 평균 유가가 네. 배럴당 78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 정도를 육박할 정도로 강하게 치솟았다가 네. 이번 주에는 다른 유가가 내리니까 살짝 내려서 네. 어제 종가가 113.5달러 정도 됐어요. 준비 네. 대충 해오신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숫자를 세상에. 저 못 외울 것 같아요. 어우. 제가 좀 포장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냥 네. 액면 숫자로만 네네. 봐도 지금 거의 78달러에서 네, 그렇습니다. 120달러까지 그런데 가면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지금 휘발유 가격이 예.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휘발유 가격은 올 1월 초에 우리가 이제 리터당 계산하지 않습니까? 네. 리터당 1,800원 선을 돌파했어요.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상당수 주유소에서 이게 2,100원을 훨씬 웃돌 정도로 그렇죠. 치솟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휘발유 가격이 178일간 연속 상승이라는 징계로까지 세웠습니다. 그렇죠. 네네. 178이라고 해도 만약에 달수로 따지면은 근 한 5달, 6달 네, 가까이를 그렇죠. 꾸준히 하루도 네, 안 빠지고 그렇습니다. 올랐다는 예, 얘기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정말 굉장한 일이죠. 많이 네. 많이 오른 거죠. 이렇게 채솟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는 중동 정세 불안 이것만이 이유가 되는 건가요? 아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유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건 세 가지입니다. 네. 네네. 첫째로 그 중동적이 불안하면서 원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요.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유가에 얹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재 한 110달러를 웃돌고 있는 유가가 한 10% 정도, 그러니까 10달러 네. 정도는 이 리스크 위험 요인이 얹혀져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기가 완만하게 상승세를 타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상승의 네. 배경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유가 상승을 끌어올립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산유국들이 석유를 수출할 때 같은 달러를 받아도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그 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가격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최근에 유가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난주죠. 이 국내 정유사들은 휘발유하고 경유 예. 가격을 좀 내렸어요. 네. 예. 근데 국제 유가가 이렇게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릴 수가 있는 걸까요? 왜 내린 걸까요? 아마 네. 여러 가지 배경이 네네. 있겠죠. 그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날 네. 휘발유 가격이 참 묘하다는 묘하다.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 후에 정부에서 이제 대책반을 세워서 과연 정유사들의 가격 구조가 네네. 합당한 건지 이렇게 네. 조사하기 이르렀어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정유사들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좀 느꼈을 그쵸.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휘발유는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가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값 안정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건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정부가 어떤 가격 같은 걸 결정하는 시장에 너무 개입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예. 역작용이 있고 좀 약간 제한적일 수밖에 맞아요. 없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그 기사에 나오는 게 석유 가격의 비대칭이라는 얘기. 네. 대칭은 이제 양쪽이 좀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비대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비대칭은 한마디로 뭡니까? 균형이 맞지 그쵸. 않는다는 않는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흔히 써왔던 얘기인데요.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상승폭도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국제유가가 내려갈 때에는
휘발유 가격이 내리는 폭도 적고 또 반영되는 것도 느리고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석유 가격의 비대칭인데 정부에서 이번에 조사를 한 것도 왜 석유 가격이 비대칭 현상이 생기느냐 이게 중점이 두어진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석유 가격의 비대칭성이 존재는 한다는 것은 밝혔지만 이 비대칭성이 뭐 석유 가격의 담합이라든지 가격 구조의 왜곡이다. 이게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비대칭성이 보니까요. 네네네. 그 음식값 있죠. 네. 점심 음식값이 요새 네. 이제 사실 5,000원짜리가 없습니다. 네. 이제 뭐 6,000원, 7,000원. 그렇죠. 하다 보면은 이 석유값은 그래도 약간씩 이게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음식값은 한번 오르면 안 떨어지거든요. 안 떨어지죠. 그래서 네. 비대칭성이 우리 점심 식사할 때 네. 상당히 지금은 이제 후배들 밥 사주고 그 시간에 혼자 나가셔요. 외면에서도 음식들과 저희들이 그 비대칭성을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맞아요. 저가 지금 네. 기름을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넣는데요. 문제는 이제 참 비싸지만은 참 애국자다. 네. 내가 세금을 상당히 좀 많이 기여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세금이 거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론도 지금 세금을 좀 이제 업체에서 깎았기 때문에 네. 세금을 좀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휘발유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네네.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국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날에 골드만삭스에서 하나 보고서를 냈어요. 네. 자기들이 그 투자하는 그 원자재 주식 비중 좀 줄이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네. 이번 주에 유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 유가가 추세적으로 하락세로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가 또 이제 가파르게 또 상승하면 결국은 국내 휘발유 가격에도 영향을 받을 미치죠. 수가 네네.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세를 좀 정부가 내리지 않겠는가 네. 하는 네네. 그런 얘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휘발유 가격에는 보통 50% 정도의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관세라든지요, 뭐 통행세, 교육세 등등이 붙어 있는데 이제 정유사 입장에서도 유가를 내렸으니까 네. 정유사도 할 만큼 했다는 그런 분위기 될 수 있을 거요. 그렇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 유가를 유류세를 좀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좀 여론이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1사분기에는 이제 국내 유가가 치솟으면서 이 유류세가 1조 원 정도가 더 거쳤거든요. 그래서 김학식 총리도 지난주에 유가 유류세 인하는 좀 검토는 해보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반은 정부의 공이 좀 넘어간 듯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담이 오히려 좀 된 상황이기 예.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제 좀 알아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테셋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잠깐 이 테셋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테셋은 한국경제신문이 개발한 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입니다. 요즘에 각종 기업에서 입사 시험으로 그렇죠.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돈을 벌고 싶으면 이 돈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필요가 있죠. 네, 정말 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네. 경제 시사 상식도 쑥쑥 올라갈 것 같고요.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서 적당히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건 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이자 마지막 네, 문제가 네. 한 문제씩만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휘발유 가격이 묘하다. 네.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시장의 실패 또는 뭐 정부의 실패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요약해서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를 보면서 그 애덤 스미스가 생각이 좀 나는데요. 네. 애덤 스미스는 영국의 영화 배우는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국보도로 유명한 네. 자본시장의 하여튼 아버지 격입니다. 네. 이분이 그 유명한 그 국보로에서 쓴 얘기가 기업이 자기 이윤을 최대로 창출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국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네네. 결과를 낳게 된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는 가능한 한 시장이 돌아가는 데 간섭을 하지 하지 말고 말고. 그대로 두면 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알아서. 가격도 네. 합리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이 생기고 환율 시장이 개입하고 또 독점,
과점 이런 게 네. 생기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네.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느 때 과다의 개입을 하다 보면은 개입을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어떤 이상한 효과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정부의 실패입니다. 네. 네. 그런데 시장이 그냥 맡겨뒀더니 시장이 재기능을 못해서 어떤 불합리한 현상이 생겨난 것은 바로 시장의 시장의 실패입니다. 네. 이 문제를 묻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자, 일반적으로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시장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게 있습니까? 시장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얘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기업으로 해서는 가격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된다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맞는 거죠. 자, 네. 비행기 회사의 소음 공해는 니은에 해당. 니은은 뭡니까? 시장의 실패입니다. 실패. 자, 네. 우리가 시장의 실패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 외부 효과입니다. 네. 외부 효과는 어떤 뜻이냐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경제 주체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쟁을 할 때 상대방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네. 물론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피해를 끼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죠. 네. 근데 보상을 해주지 않고, 네. 고의는 아니되 피해를 네. 끼치는 경우 이것이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네. 이 외부 효과가 가장 시장의 실패를 낳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네. 항공사가 피해를 주려고 한 건 아니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항공기를 띄웠지만 그 항공기 소음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죠. 노선 피해를 때문에 받는 것은 가더라도 바로 학생은 시장의 피해를 실패. 받아요. 이게 예. 외부 효과입니다. 네, 3번으로 자, 갈까요? 정부가 가로등을 공급하는 것은 뭡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죠. 시장에 그렇죠? 개입하는 거죠. 그건 예. 당연히 이해할 수 네. 있고요. 자, 정보 부족은 니을. 니을은 뭡니까? 오히려 문제를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네. 것이 하나다. 자,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정부가 잡아내지 못한 것. 또 하나는 네. 정보를 잡아냈더라도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못하는 것. 경우.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네. 어떤 정책을 해도 실패하는, 즉 정부의 네. 실패가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은 미움을 네.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네. 정부의 실패는 정부의 조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다. 작은 정부든 큰 정부든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하면은 네. 시장의 개입이 성공하죠. 이것이 뭐 크다고. 예를 들면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는 완전히 정부 조직이 비대해서 모든 걸 시장을 그렇죠. 갖다가 컨트롤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네. 아, 맞추셨어요? 저는 알았죠. 아니, 왜냐면 다른 문제에 대한 확신은 네. 정확하게 없더라도 네. 그 정보보다 큰 왠지.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아주 답을 그냥. 미리 보고 오신 걸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제11회 한경 테스트 시험 안내부터 해드릴까요? 네. 시험 일시 2011년 올해 5월 15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네. 접수는 5월 3일까지 하고요. 그리고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360-45055 405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